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내일까지 실시되는 가운데 첫날 오후 5시 기준 투표율은 14.1%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총선 때보다 3.2%포인트 높은 투표율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투표를 독려하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여야 지도부도 일제히 사전투표에 참여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은 서울과 인천, 경기도 일대를 돌며 수도권 집중 유세를 펼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대전과 충청 지역 표심 공략에 집중했습니다.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보는 여심 저격.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이 전망되는 가운데 승패를 가를 격전지 표심은 어디로 기울까요? 남은 닷새 서로 심판원을 내세우며 지지층 끌어내기에 나선 여야 막판 총력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5일 금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전투표에 나서며 지지층에게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신촌에서 사전투표를 마치고 격전지인 인천과 김포 등 수도권에서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위원장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한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청년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며 신촌을 찾아 사전투표에 나섰습니다. 한 위원장은 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선량한 시민들의 힘을 보여달라며 사전투표를 독려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악의 혐오 후보, 사기 후보를 끝까지 비호하면서 저희는 지켜야 할 범죄자가 없습니다. 한 위원장은 인천 지원 유세에서 청년요금제 제공 데이터를 2배로 늘리고 청년문화예술 패스 대상 연령을 19세에서 24세까지 높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와 청년 권익 보호를 위한 청년청 설립도 약속했습니다. 청년과 우리 시민들이 정당하게 자산을 불릴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금투세 폐지할 겁니다. 한 위원장은 김포 지원 유세에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포의 발전을 원하시죠? 그거에 한 단계 점프한 퀀텀 점프로서 서울 편입을 원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편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 등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 중앙선대위 클린선거본부는 한 위원장의 아들이 학폭에 연루된 사실이 없는데도 강 의원이 사전투표일에 임박해 인터넷 매체 기자와 공모해 2차례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방송 한규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대전에서 카이스트 학생들과 함께 사전투표에 나섰습니다.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 등을 정조준한 건데요. 이 위원장은 승부처인 충청 지역을 돌며 민심 공략에 공을 들였습니다. 강민지 기자입니다. 이재명 상임선대위원장이 대전에서 카이스트 대학생 6명과 함께 투표했습니다. 정부의 R&D 예산 삭감 문제와 지난 2월 카이스트에서 벌어졌던 윤 대통령 과잉 경호 논란을 겨냥한 겁니다. 입틀막당한 카이스트 학생들과 함께 과학기술의 중요성, 또 정부 정책의 이 무지함 이런 것들을 좀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현재 판세와 관련해선 5, 60석이 접전지로 파악돼 위기감을 갖고 있다며 투표를 해야 이길 수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재명 위원장은 곧바로 유세거리로 이동해 막바지 대전 표심 결집에 힘을 쏟았습니다. 이재명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대전에서 총선 승리를 완성해달라며 민주당 후보들의 지지를 거듭 호소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심판을 외치며 국민의힘 과반 저지를 위해 표를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머슴이 일꾼이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주인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아서 주인을 능멸하고 억압하고 심지어 고통을 주지 않습니까? 이 위원장은 이후 충북과 충남을 누비며 충청권 격전지 후보들도 지원했습니다. 대표적 스윙보터인 중원 민심을 선점하겠다는 의도로 이 위원장은 국민의힘의 읍소 전략에 속아선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4월 10일은 국민이 승리하는 날, 4월 10일은 잘못된 우리 일꾼들의 배신 행위에 책임을 묻는 날. 김부겸 이해찬 선대위원장도 각각 경기도 분당과 여의도에서 투표를 하며 수도권 민심에 호소했습니다. 사전투표 이튿날인 내일은 이 위원장도 경기도 등을 돌며 수도권 막판 집중 유세에 나설 예정입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이슈를 콕콕 집어 정리해드리는 시간 주간 이슈픽 코너입니다. 오늘은 천지원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픽부터 살펴볼까요? 사전투표 돌입, 유권자의 선택은? 네, 5시 기준, 오늘부터 22대 총선 사전투표가 시작했는데요. 투표율이 높으면 야당에 유리하다는 통설과 달리 이번에는 여야 지도부 모두 사전투표 독려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분위기가 좋아야 본투표에도 지지층이 결집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사전투표 이제 첫날이었고 내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오늘은 이제 조금 전인 오후 6시까지 이제 투표가 가능했을 거고 투표율이 이제 어떻게 집계됐는지 궁금하네요. 네, 오후 5시 기준 14.1%로 집계가 됐고요. 지금 추이대로라면 6시 기준 전국 사전 투표율은 15%를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4년 전인 21대 총선보다는 높고 지난 대선보다는 낮은 수치입니다. 전국에서 전남이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고 대구가 가장 낮은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주말인 내일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국민들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전투표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당일 투표에도 분위기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보통 사전투표율이 높을 경우 총투표율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그 15% 이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제외 투표에서 사전 투표까지 이제 열기가 이제 뜨거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 투표율은 과연 이제 몇 %까지 나올지 이제 궁금해지네요. 네, 민주당은 투표율 65%가 넘을 경우 우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66.2%라는 높은 투표율로 과반 의석을 차지했기 때문인데 한병도 총선전략본부장은 양당 지지층의 결집이 투표율로 이어지기 때문에 선거 승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투표율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도 투표율이 높아야 유리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일부 지지자들의 사전투표 불신론을 잠재우기 위해 이번 총선에서 수개표를 병행하는 점을 강조하며 이른바 샤이 보수를 투표장으로 이끌어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제 총선 지형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야 모두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자신들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좀 달라진 상황이네요. 오늘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비롯해서 여야 후보들까지 모두 사전투표에 나섰다고요? 네, 오전부터 정치권에서는 사전투표 행렬이 이어졌는데요.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의동 주민센터에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김 의장은 아침부터 국민들이 투표하는 것을 보고 선거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는데요. 투표율이 유럽처럼 80에서 90%는 돼야 민주주의가 보다 발전하고 정착할 수 있다며 투표권 행사를 독려했습니다. 여야 지도부도 일찌감치 투표를 마쳤는데요.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대학가가 위치한 신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대덕 연구단지가 있는 대전에서 사전투표를 완료했습니다. 네, 사전투표에 대해서는 잠시 후 정치 노트에서 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슈픽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D-5 끝나지 않은 막말 리스크.
네, 선거가 5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막판 표심에 영향을 줄 지점을 꼽아봤는데요. 네. 여야 대표가 연일 유세에서 거친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데다 후보들의 막말 등 리스크가 산재합니다. 이어서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의정 갈등이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층, 그러니까 표심을 아직까지도 정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변수가 이제 중요한 상황이 될 텐데, 최근 여야 대표가 원색적인 막말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네요. 네, 21대 국회가 양극단의 대화 없는 정치였다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총선에서도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지자들이 몰린 현장 유세에서 비속어를 포함한 발언들이 나왔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를 향해 인터넷 극우 커뮤니티로 알려진 일베 출신이라고 말한다던가 과거 형수를 향한 욕설 논란을 언급했고, 이재명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4.3 학살의 후예라고 말하고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를 두고 비하가 담긴 표현을 사용하는 등 양당 대표의 거친 발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양당 모두 특히나 막말 논란으로 공천 취소를 한 바 있지만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분위기는 더 과열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 리스크를 두고도 여당이 공세를 퍼붓고 있는데요. 경기 수원정에 출마한 김준혁 민주당 후보의 막말 논란과 경기 안산갑 양문석 후보의 부동산 대출 관련 논란이 이슈의 중심에 있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은 김 후보를 두고 역대급 혐오 후보라고 말했고, 양문석 후보에 대해선 사퇴를 촉구하면서 민주당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위와 발언에 대해 송구하다고 사과하면서도 공천 취소 결정을 내리진 않았는데요. 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국민 심판을 기다려보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픽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접전 지역 마지막 판세는 네, 어제부터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됐는데요. 마지막 날 발표된 여론조사를 비롯해 선거 전 마지막 판세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이제 현재 접전 지역을 55곳으로 꼽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자신들에게 110석이 우세하고 경합 지역은 50곳 이상으로 이제 꼽아놓은 상황입니다. 선거 직전인데 다들 조심스러운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의 여론조사 관련 보도를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국민의힘보다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지역구 선거에서는 초접전인 곳이 많아 실제 선거 결과는 섣불리 예측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양석 국민의힘 선대위 부위원장은 수도권 26곳을 비롯해 전국 55곳에서 3에서 4% 초박빙 승부가 펼쳐지고 있다며 총선 판세를 살얼음판으로 평가했습니다. 정 부위원장은 초박빙 지역에서 무너지면 개헌 저지선마저 뚫릴 수 있다며 식물정부가 되면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우세 지역 언급에도 조심하는 모습이었는데 몇 석이라고 발표하는 것보다 지지율 확장이 승리로 가는 길이라고 말하면서 정확한 수치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선대위 전략본부장은 어제 승패를 예측할 수 없는 한 표 승부라고 선거를 규정했는데요. 박빙 지역은 50곳에서 70곳으로 예상했지만 윤석열 정권 심판 기류와 양당 결집 현상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어 박빙 지역이 많아 예측이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한 본부장은 경합 지역이 수도권뿐 아니라 부산, 울산, 경남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아직 승기를 잡았다는 분위기까지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주간 이슈픽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한강벨트, 그중에서 서울 광진갑은 방송기자와 시사평론가 출신 대결이 펼쳐집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정원 후보가, 국민의힘에선 김병민 후보가 나섰습니다. 특히 두 후보 모두 지난 대선 당시 각각 이재명, 윤석열 캠프 대변인으로 활동한 바가 있어 선거 결과가 더욱 주목됩니다. 김지수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뉴스 앵커 출신으로 광진 대변인을 자처한 민주당 이정원 후보, 그리고 시사평론가로 힘있는 광진 전문가를 내세운 국민의힘 김병민 후보, 두 후보가 이곳 광진갑에서 격돌합니다.
상업시설과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지역 현안인 만큼 두 후보 모두 지역 개발을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한때 가구의 거리로 유명했던 천호대로변에 AI와 IT 등 4차 산업의 벤처 혁신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아차산과 용마산, 어린이 대공원, 전통시장을 연계하는 힐링 관광 클러스터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병민 후보는 민관 합동 TF를 설치해 지역 발전을 견인할 계획인 가운데 도시철도 신설도 약속했습니다. 청량리역에서 출발해서 잠실까지 이어지게 되는 도시철도 신설은 우리 중곡동과 구이동 일대가 최대 수혜지가 될 겁니다. 두 후보는 개발 공약뿐 아니라 광진 구민들의 편의를 개선하고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공약도 내놨습니다.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해서 소규모 노인 복지센터를 곳곳에 설치하고요. 자체 세무서가 없어요. 광진 세무서를 유치해서 질 높은 세무 서비스를 가까운 곳에서 받으실 수 있고, 서울 시립 어린이 전문병원을 우리 광진에 유치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노인 종합복지관 빠르게 건립하겠습니다. 광진의 발전과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두 후보. 이정헌 후보는 28년간의 기자 생활을 토대로 한 신뢰도를 바탕으로 광진에서 승리하겠다고 밝혔고, 이곳 광진구는 한강벨트에서도 중요한 접전지 요충지입니다. 광진에서 승리해서 그 승리의 파란 바람을 서울 수도권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제가 큰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김병민 후보는 지역에서 나고 자란 진짜 광진 사람임을 강조했습니다. 광진에서 태어났고 용마초, 용곡중, 대원구를 성장하면서 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최선을 다해서 광진 구민 여러분들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뛰고 또 뛰겠습니다. 접전 양상을 보이며 진검 승부가 펼쳐지고 있는 이곳 광진갑. 유권자들의 표심은 어디로 향할까요?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총선 투표소 내 대파 반입을 금지한 것을 두고 여야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파의 정치적 상징성을 부여한 선관위 조치를 해괴하다고 비판하며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홍석준 국민의힘 선대위 종합상황부실장은 선관위에서 판단한 사항에 대해 가타부타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 의원들이 지난 3일 우길기 금지 조례의 폐지안을 발의한 데 대해 여당은 엄정 조치를, 민주당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해당 시 의원들에 대해 당 차원의 조사를 거친 후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고, 민주당은 조례 폐지 발상의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엄정 조치하겠다는 국민의힘 지도부 측에도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여러 논란이 계속되자 서울시 의회 국민의힘 측은 논의가 더 필요한 사항이라며 조례 폐지안을 오늘 철회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아 희생자들을 기리고 유족들을 위로했습니다. 김 의장은 제주 4.3 왜곡과 폄훼를 막는 특별법 개정 이전에 최소한 정치권에서 유족에게 상처를 주는 언행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감대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4.3 유족회는 김 의장과 가진 면담에서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훼손 시 형사처벌과 신속한 직권 재심 진행 등 제도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국회가 지난 주말에 이어 이번 주말에도 윤중로 벚꽃길을 방문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중앙 잔디광장에 휴식 공간을 마련합니다. 잔디광장에는 빈백과 텐트가 배치될 예정이며 보드게임과 돗자리, 캠핑 의자도 대여할 수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방문객 누구나 힐링 피아노를 연주하고 노래를 들으며 봄 소풍을 즐길 수 있습니다. 신동진의 정치노트, 오늘의 키워드는 사전투표율입니다. 오늘부터 전국 3,565곳의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여의도 투표소장을 찾았습니다.
더 좋은 후보를 여러분의 손으로 뽑아서 우리 정치가 좀 민생의 어려운 문제들 또 저출생과 같은 우리 국가에 꼭 필요한 과제들을 해결하는 좋은 토론회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자질을 갖춘 좋은 정치인들을 국회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 의장을 비롯해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도 사전투표에 나섰는데요. 한 위원장은 서울 신촌에서 투표하며 대학교 밀집 지역에서의 2030 세대 표심을 공략하려는 행보로 풀이가 됐고요. 이재명 대표는 선거 지원 유세를 위해서 찾은 대전 지역에서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투표를 마친 후 대전과 충청 전역을 돌며 중원 표심 잡기에 나섰는데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각 당에서도 모두 사전투표에 나섰습니다.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은 광주에서, 오영환 새로운 미래 총괄선대위원장과 천하람 개혁신당 총괄선대위원장은 각각 서울 여의도와 영등포에서 사전투표를 마쳤습니다. 이렇듯 국회의장을 비롯해 주요 인사들이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장을 찾은 것은 사전투표를 독려하기 위함이었는데요.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총력전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는 그동안 꾸준히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20대 총선에서 12.19%에 불과했던 사전투표율은 21대 총선에서 26.69%까지 올랐었죠.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이후 줄곧 투표율 상위권을 유지했던 지역이 있는데요. 바로 광주, 전남 지역입니다. 전남 지역은 사전투표가 전국 선거로 처음 도입된 2014년 6월 지방선거부터 7번에 걸친 선거에서 한 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전투표율 1위를 차지했었는데요. 투표 참여율이 높은 전남 지역의 이번 사전투표율에도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재외선거 투표율도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한 만큼 사전투표율이 더욱 높아질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는 편리함 때문에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란 판단 때문입니다. 이렇듯 역대 투표율에서 보여지듯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진영에 유리하다는 것이 그동안 통상적인 정치권의 견해였는데요. 총선 투표율이 60%를 넘으면 진보 진영에, 미달하면 보수 진영에 유리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권자 지형이 달라지면서 여야 모두 총 투표율을 높이고자 사전투표 동료에 공을 들이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총투표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사전투표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인지하면서 여야 모두 적극적으로 사전투표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사전투표하면 진다. 투표율이 높으면 진다. 이런 얘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찍으면 우리가 된다. 우리가 찍으면 대한민국이 이긴다. 생각만 하시고 모두 투표해 주십시오. 사전투표를 제대로 해주셔야 우리의 기세, 범죄자들로부터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하겠다는 우리의 기세와 힘이 전국으로 퍼질 겁니다. 재외선거 투표율이 어제 62.8%로 마무리됐습니다. 역대급 재외선거 투표율을 사전투표로 이어가야 합니다. 민주당은 총투표율 71.3%, 사전투표율 31.3%를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렇듯 사전투표율과 총투표율의 상관관계는 계속 달라지고 있고 총투표율이 당선 결과에 미치는 영향도 섣불리 예측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여야 모두 셈법은 다르지만 투표 동료에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건데요.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4월 10일 22대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사전투표가
닷새 뒤 나올 결과에서 어떤 위력을 발휘하게 될지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정치를 바꿀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를 꼭 놓치지 말고 행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동진의 정치 노트였습니다. 네, 정치권 이슈와 정책 분석을 통해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 보겠습니다. 여심 저격.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신 장윤미 변호사, 국민의힘 노동위 부위원장이신 강전애 변호사 두 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사전투표 첫날입니다. 아주 새벽부터 길게 들어선 줄에 돌아선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전투표 첫날 5시 현재 투표율이 14.1%인데요. 두 분 혹시 오늘 사전투표 하셨나요? 저는 했습니다. 아, 오늘 하셨나요? 네. 한 몇 시쯤 하셨을까요? 제가 한 2시가 넘어서 갔어요. 한 2시 반쯤 오후 갔고요. 2시 반쯤? 그때는 아마 왠지 느낌에 점심때는 많이들 나와 계실 것 같아서 그 시간을 피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관외 투표 같은 경우에는 네. 줄이 이렇게 굽이굽이 서서 대기를 하실 정도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구나라는 게 좀 체감이 되더라고요. 어떠십니까? 저는 네. 내일 오후에 내일 할 오후에. 생각인데요. 아마도 사전 투표가 오늘도 이제 투표율 좀 높게 나오는데 내일도 동네에서 해야 이제 관내로 해야 조금 줄이 좀 더? 짧으니까 네, 빠르죠? 네. 동네를 갈 수 있는 게 내일 오후여서 내로 해야겠습니다. 아, 그렇게 빨리 하고 싶으셔서 네. 아마 또 내일 주말이니까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오늘 오전에 사전투표를 했는데 오전에 하다 보니까 또 많은 그 여성분들과 또 노년층 분들이 정말 많이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아마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를 기록하지 않을까란 그런 전망이 있는데요. 오늘 그 한동훈 위원장은 이화여대 앞에서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아마 좀 의미심장한 그런 좀 깊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재명 대표는 카이스트에서 투표를 했습니다. 뜨거운 투표 열기, 여야 투표 장소 좀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좀 들어볼까 하는데 먼저 강전애 변호사님, 이화여대 그 학부 나오셨고 우리 장윤미 변호사님은 또 대학원을 또 나오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투표 장소 의미 어떻게 네, 어떻게 또 보시는지. 우연히 이렇게 동문들끼리 이제 같이 있게 됐는데요. 최근에 이제 김준혁 민주당 후보의 이제 이화여대생들이 미군에 성상납을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좀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까? 뭐 이화여대 동창회에서도 어제 집회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이화여대 구성원들을 넘어서서 여성들 전체에 대한 모욕이다라고 한국 여성단체 협의회에서도 지금 수원에 그 김준혁 후보 그 선거 캠프 앞에서도 시위를 하고 뭐 고발장도 들어갔다라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어떤 민주당에서 김준혁 후보에 대해 정확하게 뭐 해명을 한다거나 지금 간단한 사과 권고 이상의 무엇이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김준혁 후보가 사과 권고 당에서 나오니까 저는 사과문이라고 보지도 않는데요. 입장문을 냈고 근데 그 바로 다음 날 조상호 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 또 한 방송에 나가서 김준혁 후보에 대해 문제 없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 또 조상호 변호사에게는 민주당에서 여전히 아무 이야기가 없는 상황이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은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이 왜곡된 선관념을 갖고 있는 김준혁 후보 이게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봐도 되는 것인가에 대해 묻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도 이야기가 없고 민주당에서도 후보 개인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은 서영교 의원이 이제 출신 총학생회장 출신인데 한 방송에서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과거에도 박원순 전 시장 사건에 있어서 피해 호소인이란 단어를 만들지 않았었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국민들께서는 기억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좀 지적하기 위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신촌에서 투표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직까지도 2030 젊은 세대가 어느 당에 투표할지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라는 비율이 좀 여론조사상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어서 젊은 층이 워낙 많은 지역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서 신촌에서 투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이재명 대표는 또 카이스트에서 투표를 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카이스트에서 한 것은 아마도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그래서 R&D 예산이 2020년 예산에서는 조금 감액이 됐던 부분, 그것을 지적을 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이고, 지난번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지적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R&D 예산에 대해서는 글쎄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여기 예산에 대한 일관성이 없다라든지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2024년의 예산에서는 어느 정도 줄어든 것은 맞지만 이게 2025년 그리고 향후에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밝혔었거든요. 민주당은 이게 총선용으로 이제 와서 하는 얘기 아니냐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작년 11월에 대덕의 연구단지에 행사에 갔을 때도 그때도 이미 다 밝혔었던 부분입니다. 다만 예산에 대해서 이 집행하는 방식에 대해 조금 개혁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게 올해 예산에서는 좀 삭감이 됐던 부분인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 어필하고, 또 이제 카이스트도 젊은 친구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2030에게 어필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카이스트 당대표로서 가는 것도 맞지만 본인도 어쨌든 254개 지역구 중에 하나 개항을 해서 지역구 후보로서도 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인의 지역구에서 투표를 하는 것이 더 맞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좀 갖고 있습니다. 투표 장소도 아주 전략적으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굉장히 고심해서 이렇게 고른 흔적이 사실 느껴지잖아요. 정치적 해석을 낳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요. 당연하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야당 심판론을 지금 선거 슬로건으로 가장 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야당과 관련해서 비판을 할 수 있는 이슈가 이제 김준혁 후보의 과거 발언을 소환할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장소를 사전 투표를 할 수 있는 장소로 이제 점찍은 것 같고요. 아마 이재명 대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카이스트라는 곳은 지금 이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를 좀 환기시키는 장소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강 변호사님 짚어주신 대로 사실 R&D 예산이란 건 우리나라, 우리 미래의 먹거리와 정말 직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초산업이라서 이런 R&D 이런 분야에 아주 직접적인 성과가 나지 않더라도 오랫동안 특히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정책을 운영하는 주체라면 좀 지켜보고 지원해 주는 게 그간의 기조였는데, 사실 카르텔이다 뭐다 하면서 예산을 정말 즉각적으로 많이 삭감을 했어요. 이게 과연 맞는 방향인지, 그리고 카이스트 학생들의 졸업식에서도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한 학생이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바꿔야 된다라는 취지, 그리고 R&D 예산과 관련해서 문제의식을 드러냈는데, 그 학생들이 사실 그 졸업식의 주인공인데 입이 막힌 채로 들려나갔습니다.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디 출신이다, 정의당의 대변인이다 이랬지만 전 그건 본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카이스트라는 건 대한민국에 정말 이제 과학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아리백 같은 거 몰라도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요. 대단히 무책임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나라는 수출 국가인데 기본적으로 이런 탄소 감축 기준과 관련한 걸 맞추지 못하면요, 수출길이 막힙니다. 그렇다면 기업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제대로 된 대안 마련하고 있느냐라고 그러면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들 많이 하세요. 그래서 해외로 부지 옮기는 거, 공장 옮기는 것도 고민한다는 말씀들을 제가 직접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아리백 같은 건 몰라도 된다라는 건 저는 어떻게 보면 정치 지도자로서의 어떤 부족함, 자질이 없다는 것 스스로 실토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 그 선거 토론회 때도 아리백이 굉장히 또 이슈가 됐잖아요. 굉장히 이슈가 됐죠. 왜냐하면 사실상 대통령께서 그 당시 후보셨지만 모리해를 드러냈죠. 물론 그 용어 자체에 대해서는 잠깐 헷갈리거나 모를 수 있지만, 최소한 거기에 대한 정치인이라면, 그리고 한 국가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이라면 그 기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 기업들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에서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불참을 했고요. 민주당 측에선 격전지 부산에서의 사전투표가 지지층 결집을 위한 관건 선거다 이렇게 공세를 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전공야의 대화 이후에도 여전히 안개 속인 의대 중원 문제를 비롯해서 민생 토론회도 그렇고 여러 그 윤 대통령이 최근에 보여준 이 모습들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선 관건 선거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두 분께서 좀
나누실 말씀 많으실 것 같습니다. 누구 먼저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부산에서 사전투표를 하게 된 부분에 있어서는 부산에 일정이 있어서 갔었던 것이죠. 부산항에 신항의 개장식이 있어서 부산에 내려갔고 그래서 참모들과 함께 사전투표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에서 사전투표한 게 처음은 아닙니다. 그 대선 후보 시절에도 당시 이제 부산에서 사전투표를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일정이 그렇다라고 하고 대통령실에서는 아마도 대통령이 선거 개입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보이는 것이 부담스러운 부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부울경 지역이 워낙 또 핫하게 이렇게 격전지로서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도 지금 부울경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유세를 돕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여의도연구원이라든지 민주연구원에서 내부에 갖고 있는 자료들을 봤을 때도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격전지로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이제 부산을 굳이 찾아갔던 것은 지난 엑스포 유치 실패 과정에서의 부산 시민들에 대한 미안함 이런 것도 저는 있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또 이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하면서 모든 것이 본인 책임이다라는 이야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좀 고려가 돼서 부산에서 사전투표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다음 주제 말씀드리면 전공의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전공의 단체 협의회 회장이 이제 만나서 단독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일단은 현재로서 나온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단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단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총선 전에 그동안에 행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연락이 왔지만 결국에는 행정부의 수반이 만나겠다라고 하니까 한번 만나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향후에도 한번 만났으니까 여러 차례 만나면서 대화의 접점은 찾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제 전공의 협의회 회장을 만났지만 의협회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새로 선출이 되었는데 의사 정원은 오히려 연 500명에서 1000명 정도를 줄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또 사직한 전공의가 이제 박단 회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봐서는 이제는 이 대화 테이블에 나와 있는 비대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의사들 의료계 내부에서의 내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염려가 되고 이게 길어지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대통령이 이번 주 초에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뚝심 있게 진행을 하겠다. 그리고 의료계에서 합리적인 안을 가지고 온다면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정확히 국민들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지금 당장 숫자가 빨리 정리가 안 되고 의료계 지금 상황이 정리가 안 되는 부분 불편하시고 마음 아프시겠지만 조금 더 국민들께서 정권에 힘을 실어주시면 분명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유미 변호사님. 부산에서 사전투표하는 거 좀 이례적이죠. 보통 가까운 거리에서 행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좀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그간의 대통령들은 좀 조심해왔던 측면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례적인 장면은 김건희 여사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실 사전투표 개시되는 오늘 아침 시간대만 하더라도요. 많은 언론과 사람들이 김건희 여사가 모습을 과연 드러낼 것인가도 관전 포인트 중에 사실 하나였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모습을 드러내는 것과 드러내지 않는 것 다 정치적 함의를 포함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정치적 함의일까요? 선거를 앞두고 영부인이 국민들 앞에 유권자들 앞에 공식 석상에 서는 것이 선거에 도움되지 않는다라고 판단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의 한 방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떳떳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부산에 굳이 혼자 내려가셔서 지금 부산이 어떤 상황입니까? 낙동강 벨트 흔들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 흔들린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지역의 국민의힘 후보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김해에 출마한 조혜진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내각 총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참모진들도 다 내려와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만약에 총선에서 패배하게 되면 어차피 내려와야 되는데 국민들께 정말 읍소하듯이 잘못을 시인하고 앞으로 쇄신하겠다는 걸 이렇게 몸소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당내에선 상당히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좀 주류를 이루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런 의견 같은 거는 전혀 수용이 안 되고 부의경이 어렵다고 하니까 정치공학적으로 내려가서 직접 투표를 하신다. 저는 유권자들이 대통령이 우리 지역에서 투표해 주셨으니까 뽑아야겠다.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 이런 판단 하실까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의대 정원 문제도 아쉽기가 그지 없습니다. 사실 대통령이 이미 골든타임을 놓쳤고요. 이 방향성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국민은 전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방향성은 맞지만 왜 이렇게밖에 못 풀어내는지를 묻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기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이번 주 월요일 날 직접 육성으로 설명했으니까요. 근데 이 육성을 50분 동안 중계할 때 정확한 이 제목이 뭔지를 잘 모르겠다는 언론인들을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물러나겠다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고 1인당 GDP가 올라가면서 의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대 정원수 높여야 된다. 상승시키는 것이 맞다.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2,000명 추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나중에 대통령실의 설명은 그렇지만 숫자에 매몰될 일이 아니다. 열어놓고 보겠다. 이걸 의사협회에서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까요? 그렇게 상당히 어렵죠. 이 물꼬를 트는 건 단 하나입니다. 의대 정원수와 관련해서 정말 줄일 수 있다라고 대통령이 육성으로 직접 그런 기회를 스스로 이렇게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그 상황을요.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선명하게 메시지를 냈어야죠. 근데 그러지 못했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아쉽다. 숫자에 매몰되면 안 된다라고 했더니 사실은 대통령의 발언이 숫자를 열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란 대통령실의 해명이 있기 전까지는 그 정확한 입장조차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풀겠다는 건지 어쩌다는 건지 국민들로서는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국민들의 문제입니까? 국민 생명권과 환자들의 건강권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의들을 만나고 싶다라고 해서 극적으로 만나줬죠. 그런데 그 결과물이 뭡니까? 대통령실에서는 대화가 상당히 잘 됐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만난 당사자는 대한민국 의료계에 미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선거 전까지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메우지 못하고 이 부분까지 국민들의 평가를 받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 두 분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다 했는데 정말로 길게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볼 곳은 그 수원정인데요. 오늘 그 국민의힘 선대위가 수원정에서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다시 김준혁 후보가 나오는데요. 지금 민주당 최대 리스크라고 하면 그 김준혁 그리고 양문석 두 후보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거 막말이 줄을 잇고 있는 김준혁 후보 그리고 그 양문석 후보 또 대출 논란이 금감원에서 위법으로 점점 결론이 났습니다. 이 리스크 폭발력이 남은 기간 동안 좀 어느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먼저 들어볼까요? 오늘부터 이미 사전투표가 시작이 되었고 이제 본투표도 며칠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평소에 진보의 생각을 갖고 계셨던 분들, 보수의 생각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이미 마음속에 누구를 찍을지 어느 정도 다 결정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 사전투표율이 높게 나오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아직도 마음을 정하지 못한 중도층, 무당층 이런 분들인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그런 분들이 2030 젊은 세대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여론조사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2030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난 2022년에 민주당에서 이제 비대위원회 체제로 바꾸면서 당시에 N번방 사건을 쫓던 박지원 씨가 비대위원장이 됐었죠. 그러면서 2030 여성들이 그 전에도 조금 민주당과 가까운 모습이 있었지만 당시에 굉장히 많은 그 유권자층이 유입이 됐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2030 남성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지난 대선 과정에서 우리 다 보았지만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젊은 층이 어떤 보수 쪽으로 많이 들어온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김준혁 후보의 이러한 막말 리스크 여기에 대해 당 차원에서 처리하지 않고 있고 또 당의 여성 의원들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점 이런 것들에 대해 2030 여성들이 과연 표를 주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또 2030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 개인에 대한 굉장히 매력을 많이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준석 대표는 개혁신당으로 나갔는데 개혁신당이 지금 스탠스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애매하다고 보거든요. 보수도 진보도 아니고 어떤 제3지대로서의 이슈 메이킹도 조국 혁신당에 너무 많이 밀리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문제는 지역구 후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내가 화성에 살지 않는 이상 몇 명 후보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과연 국민의힘에 본인들이 좋아했던 이준석
의석을 거의 내친 것으로 보이는 국민의힘의 표를 또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2030이 지금 무당층이 많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지금 젊은 세대는 공정 그리고 어떠한 젠더의식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최근에 나온 김준혁 후보의 이 막말 논란은 김준혁 후보 개인 수원 정에서의 그 승패를 떠나서 이게 특히 수도권 벨트에서 굉장한 그 민심의 그 변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030 세대들이 이제 투표장으로 나온다면 민주당에선 투표율이 높으면 본인들에게 더 이렇게 유리할 것처럼 그래서 투표율을 71%라는 특이하게 이번엔 투표율도 목표 투표율을 제시를 했는데요. 그것이 과연 2030 세대가 투표장으로 나와야만 이게 70%라는 것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과연 민주당에게 지금 상황에서 유리할 것인가 그 부분 굉장히 좀 의문이 있습니다. 의문이 있다. 네. 그리고 그 이해찬 위원장은 이 금감원에서의 결론이 이렇게까지 빨리 난 적이 있었냐 또 이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게 여당의 호재인 소재는 맞죠. 그런데 이걸 정치적으로 악용한다는 인상을 유권자들한테 줬다는 건 전 결과적으로 패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양문석 후보에 대한 이제 편법 논란 본인도 어느 정도 시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고발 조치해서 저는 그 절차에 따라서 들여다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오히려 야당 탄압이라고 해서 국가 권력을 가진 집권 여당에서는 뭔가 좀 유예하는 그런 분위기도 과거에는 있었죠. 근데 이례적으로 빨랐을 뿐만 아니라요. 또 문제는 금감원은 금융감독기관을 갖고 있지만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의 관할을 받습니다. 물론 금감원에서는 행안부에 좀 어떤 그 지시를 받아서 요청을 받아서 감찰을 했다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는 이례적인 거예요. 그리고 중간조사 결과 발표다 뭐다 해가지고 상당히 신속하게 하고 있는 게 오히려 이 이슈를 그냥 뒀으면 유권자들이 그 잘잘못을 당연하지만 따지셨을 겁니다. 그런데 아주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금감원이 사실상 직접적인 관할도 없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내고 표명을 하고 중간 결과를 발표하니까 아 이걸 선거에 여당이 좀 이용하는구나라는 인상을 결과적으로 드린 점은 저는 좋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번 정부에 대한 정권 심판론이 많이 작용합니다. 거기에는 이번 정부가 폭주했다는 인식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민생도 못했지만 기본적으로 이 여당이 다수석을 점하지 못하니까 시행령을 고쳐서 모법을 바꾸고 입법부를 통과한 9개의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번번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걸 폭주라고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어떤 이례적인 좀 감사까지 하면서 오해를 좀 자초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하는데요. 금감원의 이 결과 발표, 중간 결과 발표였는데 이거는 빠를수록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뭐 이복현 금감원장이 아무래도 대통령과 함께 검찰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움직인 것이 아니냐, 총선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 민주당에선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고요. 지금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관할을 하고 있지만 행안부와 금감원은 이미 예전에 MOU를 맺고 있었고 이런 사안에 있어서 전문 인력인 금감원에서 수사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것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양문석 후보는 계속적으로 이게 불법이 아니라 편법이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본인이 억울하다는 식의 어필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투표일이 계속적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지역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우리 동네 이 후보가 과연 불법을 저지른 것인가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것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양문석 후보의 지금 상황은 재산 신고도 원래는 본인이 매수가가 31억이었기 때문에 그 공시지가 21억보다 31억으로 원래 등록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허위사실 유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고발이 되는데 그거는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은 당선 무효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대출, 사기 대출이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기소가 된다고 해도 일반 형사사건, 그냥 일반 형법의 적용을 받아서 이렇게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경우에도 지금 사기라든지 뭐 사문서 위조, 지금 딸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대출 받을 때 왜 그 이미 폐업한 업체의 영수증을 제출한 이런 것들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게 사문서 위조라든지 업무 방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데 만약에 여기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이때도 당선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의원직을 상실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지역에서는
보궐선거 치러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역 유권자들께서 다 알고 계셔야 되고 보궐선거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치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당연히 정보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금감원이 한 것은 굉장히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남은 닷새 사이에 또 판세가 확 뒤집어질 수도 있는 곳이 있습니다. 부산 수영구인데요. 국민의힘 정현욱 후보와 또 무소속으로 출마한 장해찬 후보 그리고 갈라진 보수 표심에 또 수혜를 얻고 있는 민주당 유동철 후보가 있습니다. 장해찬 후보가 정현욱 후보에게 단일화하자 제안을 했는데 정현욱 후보가 단일화는 안 된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했다고 하는데요. 장해찬 후보가 또 막판에 후보 사퇴를 할 수도 있을지 이걸 좀 전망을 해볼까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특히 정무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는 누구보다도 장해찬 후보 본인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장해찬 후보가 지금 하는 얘기는 수영구민께 일단은 본인이 그 판단을 받고 그리고 당으로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본인이 사랑하고 있다는 그 국민의힘에서는 본인의 과거 발언들에 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공천 취소를 했었던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받아들이고 본인이 이번에 사죄한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국민들께. 그렇다면 사죄하는 모습,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조금 더 보여줘야 진정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그 어부지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유동철 후보가 지금 이 수영구 지역에서 또 1위를 달리고 있는데 과연 그 막판에 후보 사퇴를 할까요? 장해찬 후보가? 어떻게? 지금 추세로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거다? 예, 사실 그 지역 여론에서도 말 그대로 말씀대로 어부지리 반사이익을 민주당 후보가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전통적으로 국민의힘 강세 지역 중에 강세 지역이에요. 근데 장해찬 후보 입장에서는 그 지역에 내려가서 현역 의원을 꺾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청년 정치인이다. 그리고 대통령의 1호 참모였다. 그리고 심지어는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면서도 이 지역에 예산 폭탄을 내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대통령과의 직간접적인 연결고리 그리고 내가 정말 대통령의 사실상 오른팔이다 뭐 이런 메시지를 지역 유권자들한테 던져준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이 소구력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받아갈 원래의 표를 잠식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정현욱 후보가 장해찬 후보에 그렇다면 제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실언 때문에 낙마하게 됐고 원래 경선에 불복하는 후보는 동일 지역구에 출마가 안 되는데 장해찬 후보는 왜 출마할 수 있게 됐냐? 본인 경선에 1등을 했기 때문에 그걸 규율하는 법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경선에 임했던 사람은 같은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안 나오는 게 맞는 취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입법적인 공백을 사실상 활용해서 이렇게 국민의힘의 표를 받아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해당 행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의 입장은 정현욱 후보에게 있다라고 당 지도부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만에 하나 민주당이 어부지리로 승리를 하게 된다면 아마 국민의힘으로 본인이 공언한 대로 복귀는 그냥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될 겁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하나 남아있는데 좀 짧게 들어보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장윤미 변호사께 좀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요. 오늘 문 전 대통령이 조국 혁신당에 대한 국민 지지가 높다, 잘 성장하길 바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를 두고서 총선 이후에 PK를 기반으로 야권 대통합, 야권 정계 개편 이런 걸 좀 내다보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있던데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들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상당히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조국 대표에게는 사실 놓여진 실형 2년의 집행 문제도 남아있는 부분이 있고요. 조국 혁신당이 외부에서 90점 역할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는 사실 원내에 입성한 인사들의 어떤 정치력에 달려있을 텐데 민주당이 훨씬 큰 거대 정당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어떤 포스트로 한 정계 개편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전의 변호사님도 한 말씀만 딱 들어볼까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어쨌든 지금 좀 선거에 개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조국 혁신당에 대한 이야기든 민주당에 대한 이야기든 좀 나라의 큰 어른으로서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저는 맞는지 굉장히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장윤미 변호사, 강전의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한 여심저격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